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수능 특강에 같이 묶여있는 세 가지 시를 배울 건데요. 굉장히 오래된 시입니다. 자, 바로 공무도화가 우리나라 아주 옛날 그 고대 가요라고 불리는 노래가 있죠. 그죠? 뭐 공무도화가, 구지가, 황조가 이런 노래들이 있는데 자, 그중에 공무도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라시대 때 노래 향가입니다. 향가. 헌화가 이번에 수능 특강에 실려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수장 우중문시 바로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아시죠? 살수대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한시입니다. 한시. 다 삼국시대 이전 그 작품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굉장히 오래된 작품이고요. 그 오래된 작품들 중에서도 정말 오래된 고대가요라고 불리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 고대가요는 몇 작품 전해져 오는 게 없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공무도하가, 도하, 강을 건넌다라는 의미잖아요. 강을 건너는 것을 만류하는 백수광부의 아내가 지었다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시를 한 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굉장히 짧고요. 별로 뭐 해석할 게 없습니다. 자, 일단 백수광부의 아내. 요 사람이 바로 이 노래의 화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백수광부가 무엇이냐? 백수광부. 자, 이 노래는요. 사실 이 노래만 딱 가지고 보면은 조금 해석이 안 되고요. 이 노래는 사실 이야기책에 이제 같이 실려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경 설화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에서도 이 배경 설화에 대한 지식을 보기에다가 넣어줬더라고요. 자, 보기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자, 이 공무도화가라는 시는요. 고대가요 중에서도 개인의 어떤 서정을 노래한 이 서정시 가운데 가장 오래된 우리 또 이런 거 문학사적으로 아주 좋아하잖아요. 그죠? 가장 오래된 서정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조선 때요. 심지어 정말 오래된, 그죠? 사실 이게 고조선에서 구전되어 오던 노래를 나중에 구전되어 오던 노래를 나중에 이렇게 한시로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과연 우리나라 시가 맞느냐 뭐 이런 의견도 분분한데요. 아무튼 이 고조선 때요. 이 백수광부의 아내가 있었어요. 이 백수광부의 아내라는 거는 이 백수광부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 외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가 하얗고 이 광부 약간 좀 반쯤 미친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새하얗고 약간 좀 정상이 아니야. 약간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아내가 이 술에 취해서 물을 건너던 남편. 이 사람이 바로 백수광부겠죠? 이 백수광부가 물에 빠져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를 보고 너무 슬퍼서 노래를 불렀는데 이거를 또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집에 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남편이 죽자 이 아내가 이런 노래를 불렀다. 그 노래가 바로 이 노래겠죠? 그랬더니 그 집에 있던 또 그 사람의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아내가 이 노래를 또 공후라는 악기에 맞춰서 노래를 불렀다. 뭐 이런 배경설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배경설화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이 노래가 구전되어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구전되어 내려왔다. 그 광경을 본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더라. 집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집에 있던 아내가 또 그 노래를 불렀고 또 다른 사람이 불렀고 계속해서 구전되어 내려왔겠죠. 이 노래가. 나중에 이 노래가 한역으로 한시로 번역되어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왜냐? 아직 한글이 창제가 되기 전이었기 때문이겠죠. 우리나라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역으로 전해져 오는 그런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품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죠. 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딱 보시면은 뭐가 3번 등장해요? 물. 자, 물의 의미 그리고 화자의 정서 요렇게 2가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님이요. 그 물을 건너지 마오 라고 하네요. 자, 이 님이라는 게 바로 시적 대상이겠죠. 배경설화랑 같이 연결 지어 보세요. 바로
백수광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 아내가, 지금 화자는 아내입니다. 아내가 백수광부에게 님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라고 만류했어요. 아내 말은 들어야 되는데, 그지? 만류를 합니다. 자, 이 물이라는 거는 이 공간적 배경이라고 또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물가인 것 같아요. 물가고요. 지금 남편이 술 취해가지고 막 물속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광경을 머릿속에 좀 떠올려 보세요. 님이여 그 물을 건너지 마오. 이거 그 몇 년 전에, 몇 년 전? 한 10년 전에 단편 영화 있었잖아요. 독립 영화인가 단편 영화인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애틋한 사랑을 다룬 그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그 영화 제목이 그 물을 건너지 마오. 뭐 요런 제목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 물이라는 거는 어떤 단절, 그죠? 그 강을 건너면 이승과 저승의 어떤 경계, 뭐 요런 거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자, 이 시에서 보세요. 님은 그의 물을 건너시네 라고 했어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 건너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 물은요, 바로 이별의 공간이 되는 거죠. 이 물이라는 게 이 이별의 공간으로 사용되는 노래들이 꽤 있어요. 그 고려가요 중에 서경별곡이라는 노래도 대동강이 나오는데 그 대동강은 이별의 공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물에 이 물이라는 어떤 물가라는 그런 상징적인 어떤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을 건너버렸다라는 얘기요. 이별했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런데 그냥 이별한 게 아니라 물에 빠져 죽었어요. 돌아가시니 바로 이 물이라는 거는 죽음, 예, 사별,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물의 의미 지금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물, 공간적 배경이면서 이별의 공간이면서 바로 이 화자와 님을 영영 만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죽음, 사별의 의미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마지막 부분에서 화자의 정서가 드러납니다. 가시님을 어이할꼬라고 하면서 이 물에 빠져 죽은 님에 대한 어떤 슬픔, 한탄, 어이할꼬, 그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 원망, 가버렸어, 그지? 그것도 술 마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어찌할 수 없죠. 생과 사의 운명은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이할꼬라는 표현에서 체념적 정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노래는요. 이 님을 여인 슬픔,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이게 바로 이제 서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게 고대가요가요. 고대가요가 우리가 흔히 아는 고대가요 떠올려 보세요. 일단 세 작품이 딱 떠오르셔야 돼요. 세 작품. 가장 오래된 작품이 구지가입니다. 구지가 아세요?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 이 약간 위협하는 이 약간 주술성이 강한 노래란 말이에요. 그 수로왕이랑 관련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뭐야 거기 밑에 그 우리에게 이제 왕을 점지해줘야 되는데 가야죠. 가야 이 지방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왕을 이 강림을 기원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이 구지가란 말이에요. 굉장히 주술적인 노래예요. 이 노래를 불렀더니 이 알이 생겼다라고 하잖아요. 황금알 6개가 내려와서 그중에 이제 1개가 수로왕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 나라가 이제 뭐 가락국, 가야 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런 집단 주술적인 노래에서 이 고대가요가 점차 어떤 개인의 서정을 노래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 가장 오래된 작품이 공무도화가. 님이여, 그 강을 건너지 마요. 그리고 유리왕이 불렀다라고 전해져 오는 황조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황조가라는 노래 혹시 들어보셨어요? 헐헐 나는 저 꾀꼬리 암수 정답게 노는데 외로울 사이 내 몸은 누구랑 돌아갈까? 뭐 요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유리왕이 누구예요? 고주몽의 아들이잖아요. 고구려 이대왕입니다. 이 이대왕이 그 자기의 이 왕비
왕비가 이 자기 본국으로 이제 떠났을 때 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노래도 이별 노래입니다. 이별 노래. 자, 공무도화가도 이별 노래죠. 자, 이런 노래들은 바로 개인의 서정을 노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집단적이고 주술적인 약간 좀 원시 그런 예술 이런 거에서 좀 더 개인적인 서정갈래로 이 점차 발전을 해나가는데요. 이 서정갈래가 바로 이 공무도화가가 그 첫 번째 서정시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요 노래가 우리가 문학사 같은 거 공부할 때 문학교과서에 자주 실려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자, 하지만 수능이나 모평에는 거의 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거의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아, 이런 노래가 있구나. 요 정도 기억을 해주시고 혹시라도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요 물의 의미, 물의 상징성, 그리고 화자의 정서 요 두 가지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엔 향가인데요. 향가는 신라시대 때 노래죠. 그래서 신라시대 때 노래라고 해서 향가 공부한 친구들은 좀 들어봤을 거예요. 4구체, 8구체, 10구체. 형식으로 따지자면은 향가는 4구체, 8구체, 10구체의 향가가 있다라고 배웠을 텐데 요 헌화가는 하나, 둘, 셋, 넷. 이거 향찰 표기예요. 향찰 표기. 이 향가는 향찰로 표기를 했잖아요. 요렇게 한자를 우리말 어순에 맞게 약간 그런 문법적인 어떤 의미를 띠는 부분이 이렇게 토를 달면서 향찰로 표기를 한 건데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4줄짜리 4구체라는 거예요. 4구체는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모평이나 수능에 나오면 서동요 들어보셨죠? 서동요라는 노래가 문학 작품으로 시험에 나온 게 아니라 선생님 기억에는 문법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문법 문제로. 아무튼 향가가 잘 출제도 안 되고 향가가 혹시라도 출제된다면 4구체보다는 10구체 향가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죠. 수능에 유일하게 향가 작품이 출제된 게 제망매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누이의 죽은 누이의 슬픔, 그 죽은 누이의 추모하면서 슬퍼하는 노래예요. 제망매가 하단가지에서 났지만 떠날 때는 모르는구나. 뭐 요런 노래 있거든요. 이 제망매가가 19체에 속한 노래고 향가를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제망매가 요 정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수특에는 헌화가가 나와 있으니까 헌화가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향가는 진짜 배경설화랑 같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향가는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삼국유사는 일단 이야기가 앞에 나와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에서 이런 노래가 전해져 오더라. 그리고 그 이야기 뒤에 노래가 뒤에 첨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경설화를 알아야지 이 노래를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수특 보기에 또 그 배경설화가 나와 있었는데요. 자, 이 노래는 신라시대 때 노래입니다. 향가. 그죠? 자, 이 신라시대 때 아주 절색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수로부인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 수로부인이 이 높은 절벽에 철쭉이 쫙 피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절벽이야. 그런데 저 꽃이 너무 갖고 싶은 거야. 저 꽃을 꺾어다 줄 사람이 없느냐? 아무도. 근데 다들 노라고 이야기할 때 예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암소를 몰고 가던 노인이 있었는데요. 이 노인이 부인의 말을 듣고 꽃을 꺾어 바칠 때 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헌화가예요. 꽃을 바치는 노래. 아주 로맨틱하죠. 그죠? 아주 로맨틱한 그런 제목을 갖고 있고요. 여기서 견우노인이라는 거는 이거 한자예요. 한자. 견우야, 직녀야 할 때 그 견우가 아니라 견우는 이겁니다. 소를 모는. 소를 몰고 가던
노인이란 뜻이에요. 이 노인이 소를 막 몰고 가고 있었는데 너무 아름다운 이 수로 부인이. 이 수로 부인은 진짜 아름다웠나 봐요. 이 부인과 관련된 노래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해가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웠으면은 이 바닷속에 있던 동해용이 이 수로 부인을 납치해 갔대요. 납치해 가서 사람들이 다시 수로 부인을 돌려달라라고 부르는 노래가 바로 해갑니다. 정말 아름다운 아주 그죠? 절세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수로 부인의 이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줏빛 바위가에 암소 잡은 손 놓게 하시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신다면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 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게 물론 남여지만 이 노인이 진짜 여자로서 사랑을 한다라기보다는 이 아름다움에 대한 뭔가 예찬? 찬양? 이런 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자줏빛 바위가에 공간적 배경 나오고요. 자줏빛 이 철쭉이겠죠, 그죠? 배경설화랑 같이 연결 지으면은 이 철쭉꽃이 피어 있는 바위가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시각적인 심상이 철쭉, 그죠? 시각적인 심상이 드러나네요. 시각적인 심상, 철쭉꽃이 막 피어 있어요. 자줏빛 철쭉꽃이 피어 있고요. 자, 이 바위가에 암소 잡은 손을 놓게 하시고 놓게 했어요. 누가? 주체는 수로 부인이겠죠. 너무 아름다운 거야. 수로 부인이 나로 하여금 나는 바로 화자인 견우 노인이겠죠. 암소를 놓게 하시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 하신다면 이 나는 화자, 바로 노인입니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면 꽃을 꺾어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꽃이라는 거, 여기서 중요한 소재는 꽃이네요. 꽃. 자, 꽃을 꺾어 바치겠다라는 얘기는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노래는 뭔가 남녀 간의 어떤 그런 막 연정을 주고받고 이런 노래라기보다는 아름다움에 대한 예찬을 담은 노래인 것 같아요. 약간 미학적인 어떤 그런 걸 추구하는 노래인 것 같아. 그래서 이 꽃이라는 게 바로 이 수로 부인의 아름다움을 상징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수로 부인의 아름다움을 의미한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바로 이 수로 부인에 대한 이 노인의 이 연모의 정을 나타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마지막 부분에서 드러나는 정서 체크해 보자면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바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수로 부인에 대한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상남자처럼 막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경건하고 조심스럽잖아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으니까 굉장히 예찬하는 태도, 그리고 아무도 갈 수 없다라는 그런 아주 위험한 절벽에 올라가서 꽃을 꺾겠다라고 하잖아요. 헌신적인 그런 모습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이 화자의 태도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암소 뭐 요 정도 하나 더 체크를 해보자면은 암소는 이 뭐 소를 몰고 가던 이 노인의 뭐 어떤 일이랑 관련되어 있겠죠. 이 노인의 어떤 생계랑 관련된 그런 시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이런 생계 같은 것들, 소 중요하잖아. 소 얼마나 비싸겠어. 근데 소도 그냥 놓아버리고 수로 부인을 위해서 꽃을 꺾어 바치겠다. 굉장히 로맨틱하고 뭔가 이 경건한 수로 부인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나 봐요. 이 미를 상징하는 아프로디테 같은 사람이었나?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정도만 해석해도 되는데 사실 조금 더 향가를 깊게 들어가자면은 이
노인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 요런 의견이 있거든요. 생각해봐, 얘들아. 저 위험한 절벽에 아무도 못 올라간다고 했는데 이 노인이 올라가서 그 꽃을 꺾어 주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인을 굉장히 비범한 존재, 초자연적 존재로 보기도 합니다. 이건 조금 더 이 향가 해석이 더 들어갔을 때 볼 수 있는 해석인데 우리 수특 보기에는 요 정도 배경 설화 정도 나와 있으니까 요 정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꽃의 상징적인 의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은 한시인데요. 자, 요 한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한시라고 합니다. 바로 을지문덕 장군이 지은 한시인데요. 현재 전하는 최고, 가장 오래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오래된 한시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뭐 한시는 사실은 뭐 배경설화까지는 몰라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노래는 배경설화를 알면 참 재밌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살수대첩 있죠. 살수대첩. 바로 을지문덕이 이 살수대첩을 하기 바로 직전에 써서 적군에게 보내준 시입니다. 바로 여수장 우중문이라는 적장에게 보내는 시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로 수나라 장수. 자, 수나라가 100만 대군을 몰고 우리나라 고구려를 쳐들어 왔었잖아요. 자, 을지문덕 장군이 전략을 짠 거죠. 거짓으로 이제 패배하는 척 하면서, 왜냐면 수적으로 불리하니까 을지문덕 장군은 뭐 30만 정도였나? 아무튼 수나라 이 100만 대군을 수적으로 상대를 할 수 없으니까 전략을 세운 거죠. 거짓으로 패배하는 척 하면서 평양성 인근까지 끌고 옵니다. 거기에 이제 우중문이 이제 막 기가 득이양양해가지고 쫓아왔겠죠. 그러고 나서 요 시를 딱 보냈는데 이 우중문이라는 적장도 그렇게 바보는 아니었나 봐요. 이 시를 딱 받고 나서 내가 함정에 빠졌구나. 바로 깨닫고 딱 턴을 했는데 그 물을 이렇게 막아놨다가 물을 댐 방류하듯이, 그죠? 물을 쫙 보내가지고 이 살수 물에 의해서 이 100만 대군이 죽음을 맞이했다. 그게 바로 살수대첩이잖아요. 그 이야기랑 관련된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기한 책략은 하늘의 이치에 통달했고 오묘한 계략은 땅의 이치를 꿰뚫었네. 싸움에 이겨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자, 요 시는요. 자, 신기한 책략은 하늘의 이치에 통달했고, 자, 누구의 신기한 책략일까요? 바로 우중문입니다. 주체는. 여기다 써야 되겠다. 주체는 바로 이 시를 받는 적장 우중문이에요. 수나라 장수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 적장 우중문의 신기한 책략은 하늘의 이치에 통달했다라고 하네요. 천문을 통달했다. 이 극찬이에요, 극찬. 그렇지 않아요? 야, 정말 책략 잘 세웠어. 자, 오묘한 계략. 땅의 이치를 꿰뚫었네. 자, 이 오묘한 계략의 주체도 바로 적장 우중문입니다. 적장 우중문.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일단 요렇게 두 구가 대꾸되어 있는 거 보이네요. 그죠? 대꾸되어 있는 거 찾을 수가 있겠고요. 자, 이 노래의 묘미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상대방인 적장의 책략과 계략에 대해서 굉장히 대단해. 하늘의 이치에 통달했고 땅의 이치, 지리를 모두 꿰뚫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칭찬을 하고 있거든요. 자, 바로 이 부분 중요하겠죠? 반어예요, 반어. 반어가 사용된 겁니다. 바로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그죠? 표면적으로는 이 칭찬을 했지만 이 거짓이라는 거죠. 와, 진짜 대단해. 하지만 속마음은 뭐예요? 조롱입니다, 조롱. 야, 너 할 만큼 했다. 여기까지 나 잘 따라왔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반어라는 걸 우리가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나머지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싸움에 이겨 공이 높으니. 중간에 뭐 들어가 있어요? 부사어. 이미 높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미 높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너 나 이겼지? 내가 사실은 거짓으로 패배한 거였는데 너는 이제 앞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미 공이 높으니 이미 이제 이길 거 다 이겼어. 왜냐면 내가 져주는 척 했거든. 이제 앞으로는 나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너 이제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겠다. 이 전쟁 그만둬. 그만두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 좀 무섭지 않아요? 경고. 위협하는 겁니다. 위협. 자, 이 노래 굉장히 장수로서 굉장히 자신감도 넘치고요. 완전 상남자예요. 그죠? 이 적장을 처음에 반어적으로 극찬하면서 딱 이제 치켜 올려주잖아요. 싸움에 그동안 이겼지? 공이 이미 높으니 너 이제 앞으로 이길 수 없을 거야. 그러니 지금 그만두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완전히 패배해서 너 끝장날 거다라고 경고하고 위협하는 노래. 요렇게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는 적장에 대한 야유와 조롱. 요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가지 시가 다 4줄짜리 시라서 굉장히 짧죠, 그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우리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체크하면서 넘어가 볼게요. 자, 공무도화가 뭐가 중요했었죠? 그쵸? 이 물의 의미가 중요했었죠, 물. 바로 공간적 배경이면서 이별의 공간이면서 이 죽음과 사별을 의미한다. 이렇게 봐주시고 화자의 정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가장 오래된 서정이 드러나는 시예요. 슬픔, 한탄, 건너지 말라고 했는데 건넜어. 원망, 어이없고 체념하는 이런 태도들이 드러나는 노래예요. 이 백수광부라는 사람 약간 좀 미쳐 보이잖아요. 근데 이 노래가 이 고대가요이기도 하고 해서 사실 이 백수광부를 뭐 무당이다 아니면은 이 사람도 신화적인 존재일 것이다. 술을 마시고 있잖아요. 약간 주신 그죠? 주신일 것이다. 초자연적인 존재일 것이다. 뭐 말이 많습니다. 아무튼 이 노래에서는 아내 말을 듣지 않고 술 취해서 강에 빠져 죽은 사람. 요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무도화가 개인의 어떤 서정을 노래한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서정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헌화가 굉장히 로맨틱하죠. 자, 소를 몰고 가던 노인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수로 부인의 부탁에 철쭉꽃을 저 멀리 아주 위험한 이 바위가에 피어있는 철쭉을 꺾어다 주었다. 자, 꺾어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신다면 바치오리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에 대한 경건한 태도, 예찬, 어떤 헌신적 태도 드러나고요. 이 꽃이라는 거는 바로 수로 부인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또는 이 노인의 이 수로 부인에 대한 마음, 연모의 정을 나타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이 적장인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입니다. 자, 이 우중문의 책략, 계략 이미 너무 잘했어. 이미 너무 잘했어. 이 부사어 너무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 부사어 이미 기자 나와 있죠. 앞으로는 이제 너 더는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반어법 사용됐다라는 거 꼭 체크하셔야 되겠죠? 반어법. 자,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겠다. 경고, 위협. 요런 화자의 태도 우리 체크하실 수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이 시는 상대를 조롱하는 시기 때문에 우리가 풍자시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를 풍자하는 상대의 어떤 그런 모습을 풍자하는 풍자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끝!